오전 7시 30분. 이다희는 언제나 그랬듯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휠체어 옆 책상 위의 교과서들을 비추고 있었죠. 다희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몸을 옮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하루, 그리고 학교에서 마주할 시선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누나 일어났어? 문 밖에서 다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15살 남동생 다훈은 매일 아침 누나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희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응, 금방 나갈게. 세수를 마치고 교복을 갈아입은 다희가 거실로 나오자 다훈이 이미 가방을 정리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시락 2개를 준비해 주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와라. 혹시 또 그 아이들이 괴롭히면 바로 선생님께 말하고. 엄마 괜찮다니까요. 저 이제 고2인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동정이 아닌 존중을 받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기 싫다는 마음이 얽혀 있었죠. 학교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다훈이 휠체어를 밀며 형제는 평소처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누나, 어제 수학시험 어땠어? 또 100점이지? 당연하지. 내가 영상 편집하는 시간에 나는 공부하거든. 에이, 나도 공부 열심히 하거든. 요즘 영상 편집 프로그램 배우느라 바쁜 거야. 다훈은 요즘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일에 푹 빠져 있었어요. 친구들과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리는 게 취미였죠. 그런 다훈의 모습을 보면 다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생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었거든요. 하지만 학교 근처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다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저 앞쪽에서 익숙한 무리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18살 최준혁과 그의 일진 친구들이었죠. 준혁은 키가 크고 덩치도 좋은 편이라 다른 학생들이 모두 피해 다녔어요. 누나, 저쪽으로 돌아갈까? 다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지나가자. 다희는 늘 이런 상황에서 피하지 않으려 했어요.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제발 오늘만은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준혁 무리 중 한 명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일부러 휠체어 바퀴 앞으로 던졌어요. 컵 안에 든 음료수가 바닥에 흩어지며 다희의 바지와 휠체어를 적셨죠. 어머, 미안해. 실수였어. 준혁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목소리였죠. 주변에서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다희는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꺼내 바지의 물기를 닦았어요. 다훈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누나가 더 다칠까봐 참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조심해서 다녀. 휠체어 탄 애들은 특히 위험하니까. 준혁의 마지막 한마디에 다희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자라고 다훈에게 작게 말했을 뿐이었죠. 학교 정문을 지나며 다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나, 왜 항상 참기만 해? 다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싸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그냥 우리가 더 당당하게 살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서러움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참고만 살아야 할까요? 교실에 도착한 다희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어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책상을 약간 비켜둔 자리였죠. 다훈은 누나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주고 나서야 자신의 교실로 향했습니다. 다희야, 안녕. 짝꿍인 김소영이 밝게 인사했어요. 소영은 얼마 안 되는 다희의 친한 친구 중 하나였죠. 다른 아이들이 다희를 어색해하거나 동정하는 시선으로 볼 때 소영만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대했거든요. 소영아, 어제 수학 숙제 다 했어? 당연하지. 너처럼 천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어.
소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희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좋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나누는 일상적인 이야기들 말이에요. 1교시 수학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공식을 적으시자 반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다희는 이미 문제를 다 풀고 있었어요. 수학은 다희에게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거든요. 이다희, 나와서 풀어보겠니? 선생님의 부름에 다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칠판 앞으로 나가려면 휠체어로 이동해야 했고, 그러면 온 반의 시선이 집중될 테니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휠체어를 타고 칠판 앞으로 나간 다희는 능숙하게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복잡해 보이던 공식이 다희의 손에서는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깔끔하게 정리되었죠. 훌륭하다. 모두 박수. 선생님의 칭찬에 반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다희는 그 박수 소리가 온전히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은 것인지 아니면 휠체어를 탄 학생에 대한 격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애매한 감정이 다희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쉬는 시간, 화장실을 다녀온 다희가 교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애 진짜 공부 잘하긴 하네. 응, 그런데 좀 불쌍하지 않아? 저렇게 똑똑한데 다리를 못 쓰니까. 쉿, 들릴라. 다희는 일부러 들리지 않는 척하며 교실로 들어갔어요. 불쌍하다는 말, 동정 어린 시선들. 다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들이었죠. 다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학생이고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다훈이 교실로 찾아왔어요. 형제는 함께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급식실 입구에서 다희는 잠시 멈춰섰어요. 저 앞에 준혁과 친구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누나, 다른 곳에서 먹을까? 다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도 급식 먹을 권리가 있어. 다희는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여 급식줄에 섰습니다. 오늘은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급식실의 따뜻한 공기가 다희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언제나 북적이는 이곳에서 학생들은 저마다 트레이를 들고 줄을 서 있었어요. 다희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트레이를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훈이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죠.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었어요. 다희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맴돌고 있었어요. 저 앞에 서 있는 준혁 무리 때문이었죠. 준혁은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들며 급식 아주머니들에게 반찬을 더 달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급식실 한편에서는 방송반 소속 김도훈이 점심시간 풍경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학교 홍보용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도훈은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도훈의 눈에는 급식실의 모든 상황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드디어 다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급식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웃으며 밥과 반찬을 담아주셨어요. 다희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천천히 자리를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로 움직이는 다희의 속도는 다른 학생들보다 느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준혁이 친구들과 함께 급식줄에 끼어들었습니다. 원래 뒤에 서 있던 준혁 무리가 갑자기 다희 앞으로 나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된 다희의 휠체어 옆면이 준혁의 다리에 살짝 닿았습니다. 준혁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휠체어를 툭 쳤어요. 그것도 다희가 트레이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갑작스러운 충격에 다희의 손이 흔들렸고 트레이 위에 있던 김치찌개 그릇이 기울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다희의 무릎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급식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바라봤어요. 다희의 교복 치마와 다리에는 빨간 국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온도 때문에
다희의 얼굴이 찡그려졌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다훈은 즉시 달려와 휴지를 꺼내 누나의 옷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다훈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누나 앞에서는 참고 있었어요. 주변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고 어떤 아이는 구경하듯 바라보고 있었죠. 준혁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오히려 친구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급식실 관리를 하시던 선생님 한 분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미 다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바퀴 자국과 함께 바닥에는 김치찌개 국물이 흘러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다희는 젖은 휴지로 옷을 닦으면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복받쳐 올랐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울면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훈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욱 견뎌야 했습니다. 다시 교실로 돌아온 다희에게 짝꿍 소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소영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체육복 바지를 다희에게 건넸습니다. 갈아입으라는 뜻이었죠. 다희는 고마운 마음에 소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후 수업 시간 내내 다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준혁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어요. 선생님들도 단순한 사고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다희는 공책에 수학 공식을 적으면서도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다훈은 자신의 교실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누나가 당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훈은 주먹을 꽉 쥐고 또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준혁에게 복수를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방송반 도훈은 오늘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일어난 일이 일부 담겨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준혁이 의도적으로 휠체어를 친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훈은 잠시 생각에 빠졌어요. 이 영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교 시간이 되자 다훈이 다시 다희의 교실로 찾아왔습니다. 형제는 말없이 학교를 나섰어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굳이 대화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다희는 어머니께 오늘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옷에 밴 김치찌개 냄새를 맡은 어머니는 무언가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희가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는 듯 조용히 저녁 준비를 하셨어요. 그날 밤 다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참고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맞서 싸운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죠. 다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다희는 평소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촌 누나 강윤아가 오랜만에 휴가를 나와 학교에 마중을 나온다고 했거든요. 윤아는 28살로 현재 육군 하사로 복무 중이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가족이라 다희와 다훈 모두 기대가 컸습니다. 누나, 윤아 누나 언제 와? 다훈이 시계를 보며 물었어요. 아침부터 들떠있던 다훈은 계속 복도 창문 너머로 교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2시 30분쯤 온다고 했어. 이제 고지겠네. 다희도 마음이 설렜어요. 윤아는 어릴 때부터 다희와 다훈을 친동생처럼 아껴주었거든요. 군인이 되기 전에는 격투기를 배워서 특공무술 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실력자였지만 성격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유머러스했습니다. 드디어 교문 앞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은 윤아가 손을 흔들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윤아의 모습은 여전히 든든해 보였어요. 윤아 누나, 다훈이 뛰어가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윤아는 다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우리 다훈이 키가 더 컸네. 이제 누나 키 따라잡겠어. 당연하지. 누나보다 키 큰 남자가 되는 게 목표야. 다훈이 자랑스럽게 말하자 유나가 웃으며 다희에게 다가왔어요. 다희야, 오랜만이다. 많이 보고 싶었어. 저도요, 언니.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죠? 유나는 다희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가족의 얼굴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어요. 오늘 점심은 내가 준비했어. 운동장 벤치에서 같이 먹자. 유나가 들고 온 보온 가방을 흔들어 보였어요. 세 사람은 운동장 한쪽에 있는 벤치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봄볕 아래서 함께 도시락을 먹는다는 생각에 모두 기분이 좋았어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치자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유나가 직접 만든 김밥과 샌드위치, 그리고 과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와, 언니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다희가 김밥을 한 입 베어물며 감탄했습니다. 부대에서 취사병들한테 배웠거든. 이제 웬만한 음식은 다 만들 수 있어. 유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가족끼리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는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세 사람 모두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익숙한 무리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최준혁과 그의 친구들이었죠. 다희와 다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저 애들이 누구야? 유나가 두 동생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그냥 같은 학교 선배들이에요. 다희가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유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특히 다훈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준혁 무리가 벤치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갈 것 같았는데 유나를 보더니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기 누구 누나야? 준혁이 유나를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의 훤칠한 외모와 당당한 분위기가 눈에 띄었거든요. 우리 사촌 누나세요. 다훈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준혁은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누나 미모가 실화가 아니네요. 준혁이 건방진 말투로 유나에게 다가섰어요. 친구들이 뒤에서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습니다. 미안한데 관심 없어. 그냥 가줄래? 에이,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마세요. 저희랑 친해져요. 준혁이 한 발 더 다가서며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 치워. 유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하지만 준혁은 듣지 않고 유나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순간 운동장에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유나가 준혁의 팔을 잡아 한 번에 꺾어버린 거예요. 준혁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고통스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악, 아파. 경고했잖아. 여자한테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고 안 배웠어? 유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어요. 준혁의 친구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나, 그만해요. 죽겠어요. 준혁이 애원하듯 소리쳤지만 유나는 조금 더 압력을 가했어요. 다시는 우리 동생들한테 장난치지 마.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준혁이 간신히 대답하자 유나가 손을 놓았어요. 준혁은 팔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다훈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녹화 중이라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영상으로 담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혁의 친구 중 하나가 다훈의 휴대폰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누나랑 있는 거 찍은 거예요. 다훈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준혁 무리도 눈치챘습니다. 야, 그거 지워. 왜요? 제 휴대폰인데. 다훈이 휴대폰을 품에 감추며 말했어요. 유나도 다훈을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뭔가 찍히면 안 되는 게 있나? 유나가 준혁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준혁은 팔을 부여잡으며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지만 더 이상 함부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준혁이 마지막으로 협박하듯 말하고는 친구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굴욕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벤치에 다시 앉은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애들이 평소에도 너희를 괴롭혔구나. 다희와 다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언니, 괜찮을까요?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다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정당방위야. 게다가 다훈이가 증거도 남겨뒀잖아. 유나가 안심시키듯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될 줄 알았던 하루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다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학교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왔다는 것이었죠. 가족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유나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는데 어떻게 폭행 사건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경찰관들은 이미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말했어요. 유나는 군부대에 있어서 당장 출석할 수 없다고 하자 경찰관들은 곧 연락을 취하겠다며 돌아갔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희와 다훈이 등교하자마자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교감 선생님과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교감 선생님은 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외부인이 교내에서 학생을 폭행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었죠. 다희는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준혁 측에서 제출한 진술서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이 준혁의 진술서를 읽어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준혁은 자신이 단순히 인사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성희롱이나 먼저 손을 댄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준혁의 아버지가 직접 학교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최상철 변호사는 자신의 아들이 군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으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당분간 유나의 교내 출입을 금지한다고 통보했어요. 다훈이 촬영한 영상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선생님들은 그보다는 사건의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며 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의 평판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죠. 집에 돌아온 다희와 다훈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분명히 잘못한 것은 준혁인데 오히려 유나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는 부대에서 상황을 들은 뒤 바로 휴가를 연장해서 내려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혐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최상철 변호사가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어요. 고소 내용은 상해죄와 함께 군인이 민간인에게 가한 직권 남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가족들은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유나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헌병대로 이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인 폭행 사건이라도 가해자가 군인이면 군사법원에서 처리한다는 것이었죠. 유나는 곧 부대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상철 변호사는 언론에도 이 사건을 알렸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현역 군인, 고등학생 폭행 혐의로 입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준혁 측의 주장만 담고 있었죠.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다희와 다훈의 사촌이
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두 형제를 바라봤고 일부는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준혁은 팔에 깁스를 하고 등교했습니다. 의사는 단순 타박상이라고 진단했지만 준혁은 마치 큰 부상을 당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죠. 다희는 교실에서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들리는 수군거림과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짝꿍 소영이 걱정스럽게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었지만 다희는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훈은 더욱 분노하고 있었어요. 누나를 보호해준 유나 누나가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받는 상황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다훈은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방송반의 김도훈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급식실에서 촬영했던 영상과 함께 어제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다인의 가족은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평소 밝고 활기찬 집안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었고 아버지는 회사에서 돌아와서도 계속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다희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을까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해야 하는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가족들이 더 걱정할까 봐서였죠. 유나도 부대 숙소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동생들을 보호하려던 마음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일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군인으로서 민간인을 다치게 했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사건의 여파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유나는 헌병대 조사 후 일시 영창에 구금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군 당국에서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현역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군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었거든요. 다희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어요. 만약 자신이 휠체어를 타지 않았다면, 준혁 같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면 유나 언니가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폭발했어요. 가족들이 모인 거실에서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다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죠. 언니가 나서지 말았어야 했어. 그냥 참으면 됐는데 왜 그랬어? 다희의 말에 다훈도 화가 났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다훈이 처음으로 누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누나도 유나 누나 탓하는 거야? 유나 누나는 우리를 지켜주려고 한 건데 지켜준다고? 이게 지켜주는 거야? 이제 언니까지 피해를 당하잖아. 형제간의 다툼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기만 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본 부모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훈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계속 맞고만 살아야 했다는 거야? 준혁이 같은 놈들이 누나를 괴롭히는 걸 그냥 봐야 했다는 거야? 맞아. 그냥 참으면 됐어. 괜히 나서서 우리만 더 힘들게 됐어. 다희가 울면서 소리쳤을 때 어머니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만해. 둘 다. 이럴 때가 아니잖아. 하지만 다희와 다훈은 이미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었어요. 다희는 휠체어를 돌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다훈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다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가져다 줘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희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훈은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온 것이었죠. 하지만 누나와 싸운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훈 역시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이튿날 아침 두 형제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다훈이 다희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오늘은 어머니가 대신했어요.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다희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다훈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사이 유나는 부대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헌병대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유나는 면회도 제한된 상황이었어요. 동생들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동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었어요. 민간인 폭행으로 조사를 받는 군인이라는 소문이 부대 전체에 퍼져 있었거든요. 평소 존경받던 유나였지만 이제는 문제를 일으킨 군인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유나가 무고한 민간인을 폭행했다고 비난했고 일부는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아무에게도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상급자들은 유나에게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하라고 했지만 유나는 최소한의 말만 했습니다.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자신이 군인이라는 점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했어요. 유나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동생들을 보호하려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렸거든요. 특히 다희와 다훈이 자신 때문에 싸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다희와 다훈은 화해하지 못했어요. 집안 분위기는 계속 무거웠고 부모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셨습니다. 평소 화목했던 가정이 한 사건으로 인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다희는 학교에서도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원래도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말 필요한 말 외에는 아예 하지 않았어요. 짝꿍 소영이 걱정스럽게 다가와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훈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밝고 활발했던 성격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으로 영상 편집을 하는 취미도 손에 놓았습니다. 방송반의 김도훈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어떻게든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개입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피해자 행세를 하며 다녔어요. 팔의 깁스는 이미 풀렸지만 여전히 아픈 척하며 동정을 받으려 했습니다. 다희와 다훈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은근히 만족해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군인으로서의 미래가 불투명해졌고 다희와 다훈은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괴로워했어요. 가족 모두가 이 사건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훈이 혼자 자신의 방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그날 촬영했던 영상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다훈은 영상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영상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훈은 며칠 동안 자신의 방에서 휴대폰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찍은 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어요. 준혁이 유나에게 성희롱을 하는 장면, 먼저 손을 대는 모습, 그리고 유나의 정당방위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다훈은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가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다훈은 컴퓨터를 켜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평소 취미로 배운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것이었죠. 먼저 다훈은 영상의 음질을 개선하고 화질을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구간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준혁의 성희롱 발언, 유나를 만지려는 행동, 유나의 경고, 그리고 정당방위 상황까지 순서대로 배치했어요. 하지만 다운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상의 법적 효력을 높이려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어요. 다훈은 용기를 내어 방송반의 김도훈에게 연락했습니다. 도훈은 다훈의 연락을 받고 놀랐어요.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도움을 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기회가 온 것이었죠. 정말 그 영상이 있어? 도훈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다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보여주었어요. 도훈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 자료였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영상을 더욱 전문적으로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도훈은 방송반에서 배운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타임코드를 삽입하고 음성을 분리해서 중요한 대사들을 자막으로 표시했어요. 영상 작업과 함께 다훈은 다른 증거들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실에서 일어난 사건의 목격자들을 찾아다녔어요. 몇몇 학생들이 그날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준혁이 의도적으로 다희를 괴롭혔다는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다희는 처음에는 다훈의 행동을 모르고 있었어요. 여전히 형제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다훈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 다훈이 다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누나 미안해. 그날 소리질러서. 다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다희의 마음도 누그러졌어요. 사실 다희도 동생에게 화를 낸 것을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미안해, 다훈아. 언니한테 그런 말하면서 화낸 거.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다훈은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일에 대해 다희에게 설명했어요. 다희는 다훈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누나,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거짓말로 사람을 해치는 게 잘못인 거지. 다훈의 말에 다희도 힘을 얻었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다희는 학교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준혁이 평소에 어떤 학생들을 괴롭혔는지,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양호실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증언도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조심스러워했지만 다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증거 자료를 보여주자 협조해 주셨어요. 특히 양호실 선생님은 그동안 다희가 당한 일들을 안타까워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도훈은 학교 CCTV 자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급식실과 운동장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사건 당일의 상황을 일부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쉽게 공개하려 하지 않았어요. 한편 유나는 부대에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군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고 민간인 폭행이라는 혐의는 유나의 군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어요. 유나의 상급자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평소 모범적이었던 유나가 갑자기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 엄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나에게 면회 허가가 났어요. 가족들이 부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유나는 많이 지쳐 보였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야, 괜찮니?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이모. 걱정 마세요. 유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다훈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누나, 우리가 증거를 준비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다훈은 준비한 자료들을 유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증거와 목격자 증언, 그리고 준혁의 평소 행동에 대한 기록들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유나는 자료들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린 동생들이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누나가 너희들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도와주다니. 누나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려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다희가 유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가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뭉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동생들이 준비한 증거들이 있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자신을 믿고 도와준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다희와 다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길고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군 검찰과 민간 경찰이 합동으로 이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거든요. 최상철 변호사의 강력한 요구로 시작된 조사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진실을 밝힐 기회가 된 것이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상철 변호사와 준혁 그리고 다인의 가족들이 각각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최상철 변호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아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고 이번 조사에서 유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낼 생각이었거든요. 제 아들은 단순히 인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행을 당했어요.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최상철 변호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도 아버지 옆에서 피해자인 척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담당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 진술부터 받겠습니다. 준혁이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어요. 그날 운동장에서 단순히 예쁜 누나에게 인사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팔을 꺾여서 다쳤다는 내용이었죠. 성희롱이나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번호를 물어봤을 뿐이에요. 준혁의 말에 최상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시다시피 제 아들은 평범한 학생입니다. 군인이 민간인에게 이런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이번에는 유나와 다인의 가족의 차례였습니다. 유나가 차분하게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준혁이라는 학생이 저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고 제가 거절했는데도 계속 접근해서 몸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상철 변호사는 코웃음을 쳤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증거 말이에요. 바로 그때 다훈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다훈의 말에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최상철 변호사와 준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담당 형사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다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상황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다훈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 파일을 보여주었어요. 형사는 다훈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조사실에 있는 대형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희와 유나, 다훈이 도시락을 먹고 있는 평화로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준혁 무리가 다가오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영상 속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누나 미모가 실화가 아니네요. 최상철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거든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나가 관심 없다고 거절하는 모습, 그럼에도 계속 접근하는 준혁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에이,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마세요. 저희랑 친해져요. 준혁이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장면에서 조사실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유나가 경고하는 모습도 선명했습니다. 손 치워. 하지만 준혁은 듣지 않고 유나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나가 정당방위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영상이 끝나자 조사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준혁이 먼저 성희롱을 했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며 유나는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최상철 변호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고소인은 최상철 씨 맞으시죠? 최상철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이 자신에게 완전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준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모두 들통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상을 보니 상황이 명확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신 준혁 군이 먼저 성희롱과 성추행을 시도했고 유나 씨는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철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잠깐, 이건 조작된 영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전문 분석을 의뢰하겠지만 일단 영상의 연속성과 음성, 화질 등을 봤을 때 조작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훈이 추가로 말했어요. 원본 파일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급식실에서 일어난 일의 목격자들 진술서도 준비했어요. 다훈은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급식실에서 준혁이 다희를 괴롭힌 일에 대한 여러 학생들의 증언이 담겨 있었어요. 형사가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자료들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유나 씨에 대한 혐의보다는 준혁 군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상철 변호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제 아들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실수였어요. 실수라고 하기에는 영상에서 보인 행동이 너무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라고 해서 성희롱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의 단호한 말에 최상철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준혁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모두 들통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죠. 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나 씨에 대한 혐의는 정당방위로 보여 무혐의 처리하겠습니다. 대신 준혁 군에 대해서는 성희롱 및 무고죄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인의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최상철 변호사는 아들과 함께 조사실을 나가면서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다희와 다훈을 번갈아 보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억울함을 풀 수 없었을 거야. 다훈이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이제 누나가 마음 편히 부대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준혁에게 내려진 처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동안 쌓여온 다른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 사건들까지 함께 조사한 결과 준혁을 퇴학 처분했어요. 준혁은 성희롱과 무고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지만 그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끝이 났어요. 준혁의 친구들도 그동안의 일진 행동으로 인해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상철 변호사는 더 큰 문제에 직면했어요. 아들의 거짓 진술을 바탕으로 무고한 사람을 고소한 것이 무고죄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지역 변호사회에서도 그의 행동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법을 다루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법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받았어요. 유나는 부대로 복귀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동료들과 상급자들도 진실이 밝혀진 후 유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유나의 행동을 오히려 칭찬했어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고 무엇보다 끝까지 진실을 지켜낸 점을 높이 평가했거든요. 유나는 이번 일로 인해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복귀하기 전 마지막 휴가 날
유나는 다희를 따로 만났어요. 두 사람은 공원에서 조용히 산책을 했습니다. 다희야, 정말 고생 많았어. 유나가 다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야말로 저희 때문에 힘든 일을 당했잖아요. 아니야.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유나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넌 약한 게 아니라 지금껏 너무 강했던 거야.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려고 했잖아. 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누구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혼자 견디지 마. 가족들이 있고 널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유나의 말에 다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이제는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다희는 큰 결심을 했어요. 시청에서 운영하는 휠체어 농구단에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운동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입단 테스트 날 다희는 많이 긴장했어요. 하지만 다훈과 부모님이 응원해 주러 와서 힘이 났습니다. 다희는 생각보다 농구에 소질이 있었어요. 평소 단련된 팔힘과 순발력 덕분에 코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합격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선수로도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치의 말에 다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편 다훈은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꿈을 찾았어요. 영상으로 진실을 밝혀낸 경험이 큰 자신감을 주었거든요. 다훈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는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의 제목은 이제 내가 지켜줄게였어요. 준혁 사건의 전말을 담은 영상이었죠. 물론 개인정보는 모두 보호하면서 사건의 교훈만을 전달했습니다. 영상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학생들과 부모들이 많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훈은 이런 반응을 보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방송반의 김도훈도 다훈의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도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학교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준혁과 그의 무리가 사라지면서 다른 학생들도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약자를 괴롭히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선생님들도 학교 폭력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희는 이제 학교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휠체어 농구단 활동으로 인해 자신감이 생겼고 다른 학생들과도 더 적극적으로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성적도 여전히 우수했지만 이제는 공부 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다희는 급식실에서 새로운 전학생과 마주쳤습니다. 그 학생은 다희와 비슷한 상황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위축되어 있던 그 학생에게 다희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안녕, 나는 이다희야. 같이 점심 먹을래? 다희의 밝은 미소에 전학생의 얼굴도 환해졌어요. 다희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달 후 유나가 다시 휴가를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네 사람은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다희는 휠체어를 타고도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들을 마음껏 탔어요. 예전 같으면 주저했을 일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전했습니다. 누나, 저기 롤러코스터도 타보자. 다희가 신나게 말하자 다훈이 깜짝 놀랐어요. 누나가 그런 거 타겠다고? 평소 조용한 놀이기구만 좋아했잖아. 사람은 변하는 거야. 이제는 뭐든 해보고 싶어. 다희의 변화에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특히 유나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이제는 좋은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어머니가 감회 깊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훈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고등학교 가면 방송부에 들어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다희도 자신의 꿈을 말했습니다. 휠체어 농구 열심히 해서 패럴림픽 출전이 목표야. 유나가 두 동생을 번갈아 보며 웃었어요. 둘 다 정말 대단해. 언니도 더 멋진 군인이 되도록 노력할게. 그날 밤 다희는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 이번 일을 통해 다희는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분명 더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가족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새벽 5시 윤민정은 침대에서 눈을 뜹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지 벌써 3년째죠.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에서 언니 민서가 빨래를 널고 있어요. 언니는 항상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민정은 창문을 통해 언니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민서는 말이 없는 편이에요. 동생이 병든 후로는 더욱 조용해졌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담겨 있는지 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아침 먹을까? 남편 세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36살 세진은 원래 밝은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엔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병원비까지 감당하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언니는 뭐 해요? 밖에서 빨래 널고 있어. 곧 들어올 거야. 세진은 민정을 휠체어에 옮겨 태웠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된 지도 벌써 3년이에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식탁에 앉은 민정은 언니가 준비한 미역국과 반찬을 봅니다. 민서는 언제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말은 없지만 손길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너무 고생해요. 괜찮아. 이런 건 고생도 아니야. 민서는 짧게 대답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항상 이랬어요. 고마움을 표현해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넘겼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민서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세진은 회사에서 돌아와 민정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할 말이 많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느라 침묵했거든요. 밤이 깊어갈 무렵 민정은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의 발소리였죠. 민서는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문단속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늘은 발걸음이 남편 세진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진아, 괜찮아? 언니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진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계속 이어졌죠. 민정은 궁금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 없이는 방문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거든요. 한참 후에야 언니의 발걸음이 다시 들려왔어요. 민서가 세진의 방에서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더 계속되었어요. 민정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언니와 남편이 밤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요?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는 걸까요? 마을 반장 조말순도 그 무렵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늦은 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윤 씨 집에서 민서가 조용히 나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조말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 시간에 왜 민서가 저기서 나오는 걸까요? 조말수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서가 세진과 함께 집 앞 마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뭔가 이상하네. 조말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자신이 본 것을 살짝 말했어요. 별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냥 궁금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작은 마을에서 이런 이야기는 금세 퍼지기 마련입니다. 조말순의 말을 들은 이웃들은 서로에게 또 전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민정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니와 남편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것도,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것도 말이에요. 평온해 보이는 집안의 겉모습 뒤로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걸 민정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말순이 본 것은 분명했어요. 민서가 밤늦게 세진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봤다고 했거든요. 그 언니가 동생 남편 방에 들락날락한다더라. 슈퍼마켓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하던 것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내가 듣기론 매일 밤이라던데? 아이고, 그럼 민정이는 알까? 병든 사람이 뭘 알겠어. 불쌍하기도 하지. 이런 대화들이 마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동정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윤 씨 집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민서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다가 민서를 보면 갑자기 조용해졌거든요. 하지만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민서야, 요즘 사람들이 이상한 말 안 해? 시어머니 이옥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옥자도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였어요. 하지만 민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도 들었어. 사람들이 너 보고 뭐라고 하는지. 이옥자는 답답했습니다. 민서가 왜 해명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억울하면 당당하게 말하면 되는데 왜 계속 침묵만 지키는 걸까요? 민정도 조금씩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동정 어린 눈빛이 예전보다 더 짙어졌습니다. 민정 씨, 집에서 힘든 일 없으세요? 담당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정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간호사는 말을 흐렸지만 민정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민정은 언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언니, 요즘 세진이랑 자주 이야기해요? 응? 왜 그래? 민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세 평상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밤에 가끔 소리가 들려서. 아, 그냥 간단한 이야기야. 별거 아니야.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정도 더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의문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 아주머니 한 명이 민정을 찾아왔어요. 김순이라는 분이었는데 평소 민정을 많이 챙겨주던 분이었습니다. 민정아, 너 괜찮지? 네, 괜찮은데요. 왜 그러세요? 김순이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하던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다 근거 없는 소리일 거야. 무슨 말이요?
민정은 진짜로 몰랐습니다. 김순이는 더 자세히 말하기 곤란해했어요. 그냥 내 언니 이야기야. 별거 아닐 거야. 김순이가 돌아간 후 민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언니에 대한 이상한 말이 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날 밤 민정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되었을 때 또다시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가 세진의 방으로 가는 소리였습니다. 민정은 귀를 바짝 세웠어요. 이번엔 대화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세진아, 오늘은 어때? 잘 모르겠어요, 누나.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싶어서. 세진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민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는 걸까요? 힘들지? 나도 알아.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민정이한테 미안해요. 이런 생각하는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마. 민정이가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대화는 1시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정은 남편과 언니가 자신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보기엔 민서가 매일 밤 세진의 방에 드나드는 것만 보였거든요. 소문은 점점 더 확산되어 갔습니다. 조말수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어. 사람들은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동정하던 시선이 의심하는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서는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면 동생이 더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민서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오해받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말이에요. 소문이 퍼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점점 더 확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물리치료를 받으러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민정을 보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정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 안 분위기도 이상했어요. 언니 민서는 예전보다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개켜주면서도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죠. 남편 세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도 민정과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억지로 웃으며 안부를 물어봤지만 어색함이 역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민정에게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정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평소엔 침대 옆에 물을 준비해 두는데 그날은 깜빡했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정은 부엌으로 향하려다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세진의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정은 휠체어를 벽 쪽으로 바짝 붙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민서의 목소리였어요. 세진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진지했어요. 민서가 세진을 달래는 것 같았고 세진은 무거운 한숨을 계속 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방문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방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나오는 모습이 민정의 눈에 똑똑히 들어왔어요. 언니는 세진의 방에서 나와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민정은 숨을 멈췄어요. 언니가 자신을 발견할까봐 무서웠거든요. 다행히 민서는 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민서의 뒷모습을 보는 민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언니와 남편이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물론 나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왜 자신에게는 숨기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물도 마시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언니가 남편의 방문을 닫던 그 손길,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던 뒷모습이 생생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언니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민정의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언니가 세진에게 밥을 떠주는 모습, 세진이 언니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민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더 지나자 민정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세진의 방에서 나오는 언니의 모습을 또 목격했거든요. 이번에는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았어요. 1시간도 넘게 방 안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민정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언니와 남편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보고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가장 힘든 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의심은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그런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니는 왜 자신을 속이는 걸까요? 남편은 또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자신 때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죄책감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정은 자신이 병든 후로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상황이 흘러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언니와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없었어요. 의심의 눈으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민정의 세계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충격은 민정의 마음에. 민정이 직접 목격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민정은 언니와 남편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물어보는 말에도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민서는 동생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평소 밝던 민정이 갑자기 침울해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알게 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어요. 세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예전엔 따뜻했던 눈빛이 이제는 차갑고 멀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민정은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마을의 소문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장터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윤 씨 집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조말수는 이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이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밤늦게 민서가 세진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 두 사람이 마당에서 속닥거리는 장면들을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민정의 시어머니 이옥자도 이제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흔들렸어요. 며느리 민서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옥자는 참지 못하고 민서를 불러냈어요. 두 사람은 마당 한쪽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옥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서는 시어머니의 질문에 고개만 저었습니다. 해명할 말들이 많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면 민정이 더 상처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옥자는 답답했어요. 민서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면 당당하게 맞서면 되는데 왜 계속 침묵만 지키는 걸까요? 그 침묵이 오히려 의심을 키우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며칠 후 마침내 폭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민정이 물리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아주머니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민정을 보자 급히 대화를 멈췄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정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아주머니들의 표정, 갑자기 조용해진 분위기,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동정 어린 시선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직접 물어봤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어요. 민서는 당황했습니다. 결국 동생이 알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민정은 언니의 대답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이제까지 믿어왔던 언니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세진에게도 물어봤어요. 남편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입만 벙긋거렸어요. 그 모습이 민정에게는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동생이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었거든요. 민정은 언니가 짐을 싸는 모습을 봤어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언니가 정말 집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어요. 세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서가 떠나면 누가 민정을 돌볼까요? 자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붙잡을 명분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서가 집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상했던 일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작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들이었어요. 민정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언니도 남편도 모든 게 자신을 떠나가는 것 같았어요. 병든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옥자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서를 의심했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니 섭섭했습니다. 그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해준 게 고마웠거든요. 그날 저녁 세진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없었습니다. 민정은 남편마저 자신을 버리고 떠난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밤이 깊어도 세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짐을 다 싸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민정은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관계가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민서가 집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진도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어요. 민정은 시어머니 이옥자와 단둘이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이옥자는 며느리를 돌보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동안 민서가 해주던 일들을 혼자 감당해야 했거든요.
민정의 식사 준비부터 빨래,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이 이옥자의 몫이 되었어요. 민정은 시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연세도 많은 분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기 괴로웠어요. 하지만 몸이 불편한 자신으로서는 도울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상대로 흘러가는 상황에 만족스러워했어요. 민서가 집을 떠났다는 소식이 퍼지자 자신들의 추측이 맞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말수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의 이장 박기수가 민정을 찾아왔습니다. 박기수는 70이 넘은 연세에도 정정한 분이었어요. 마을 일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 사정을 잘 아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박기수는 민정과 이옥자를 마주하고 앉았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정아, 내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할 텐데 들어봐. 민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장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내 언니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내가 보기엔 좀 다른 것 같아. 박기수의 말에 민정과 이옥자는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같은 추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박기수는 며칠 전 밤에 자신이 목격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잠이 안 와서 마을을 돌아보던 중에 윤 씨 집 근처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내 남편이 집 밖으로 나오더라고. 비틀거리면서 말이야. 민정은 숨을 멈췄어요. 세진이 집 밖으로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내 언니가 뒤따라 나와서 그 사람 붙잡고 울고 있더라. 내가 멀리서 봤는데도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어. 박기수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추측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내 언니가 그 사람 손잡고 집으로 데려가더라고. 마치 뭔가 위험한 일을 막는 것 같았어. 민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언니가 세진을 붙잡고 울었다는 이야기, 위험한 일을 막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옥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혹시 내 남편이 요즘 많이 힘들어했던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박기수의 말에 민정은 전율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이라니 설마 세진이 자신을 포기하려고 했던 건가요? 내 언니는 그걸 막으려고 매일 밤 지켜봤던 것 같아.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말이야. 민정은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언니는 남편을 유혹한 게 아니라 구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박기수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며칠 전 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세진이 강가 쪽으로 향하는 걸 민서가 막았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봤는데 내 언니가 그 사람 붙잡고 계속 말리더라고. 죽으면 민정이는 어떻게 하냐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민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밤마다 깨어 있으면서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이옥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를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박기수는 마을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밤에 방을 드나드는 게 이상해 보였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내 남편을 살리려고 했던 거야. 민정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언니를 의심하고 냉대했던 지난 며칠이 후회되었습니다. 박기수가 돌아간 후 민정과 이옥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이옥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서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에게 한 말들, 차갑게 대했던 태도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언니와 남편이 걱정되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민정은 모든 걸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닐까요? 언니와 남편이 다시 돌아올까요? 박기수 이장의 증언을 들은 다음 날 민정은 언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옥자에게 부탁해서 민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민서는 멀리 가지 않고 마을 근처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휠체어를 타고 그 집으로 향했어요. 이옥자가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갔습니다. 가는 길 내내 민정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언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민서가 머물고 있는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단층 집이었어요. 주인은 민서와 어릴 때부터 친했던 김영숙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영숙은 민정을 보자 반가워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정아, 민서가 너 보고 싶어 했어. 하지만 어떻게 얼굴을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영숙의 말에 민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도 자신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서는 작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눈가에는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고 평소보다 더욱 조용해 보였습니다. 두 자매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정은 언니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을 보는 순간 지난 며칠간 참았던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옥자와 영숙은 자리를 비켜줬어요. 두 자매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였습니다. 민정과 민서는 작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민정은 여러 번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언니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침내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정아, 미안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가 왜 미안해요? 미안한 건 저예요. 민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언니를 의심하고 차갑게 대했던 것이 후회되었어요. 민서는 동생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세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했어. 너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민서의 말에 민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세진은 민정을 돌보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내를 위해 뭐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어요. 병원비는 계속 늘어나고 수입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민정을 충분히 도울 수 없다는 죄책감이었어요. 아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세진은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어떤 날은 강가에 가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 내가 뒤따라가서 데려왔어. 민서의 말에 민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동안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민서는 세진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걸 일찍 눈치챘어요. 그래서 밤마다 지켜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세진이 혼자 나가려고 하면 말리고 힘들어하면 위로해 주었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민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한테 말하면 넌 더 많이 다쳤을 거야. 세진이가 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 어떻겠어? 민서의 대답에 민정은 할 말이 없었어요.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은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언니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나는 괜찮았어. 하지만 민서의 표정을 보면 괜찮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언니도 많이 힘들었을 거였습니다. 민서는 마을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해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해명하면 세진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럼 너만 더 힘들어져. 언니는 끝까지 민정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이 오해받는 것보다 동생이 상처받는 게 더 싫었던 겁니다. 민정은 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언니가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언니, 집에 돌아가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돼.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세진이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잖아. 민정은 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마을 사람들에게도 해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진도 함께 찾아서 모든 걸 바로잡자고 제안했어요. 두 자매의 대화는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민정과 민서가 화해한 다음 날, 이옥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가 오해받는 걸 볼 수 없었거든요. 박기수 이장에게 부탁해서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았어요. 마을 회관에는 그동안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들이 대부분 모였습니다. 조말순을 비롯해서 여러 아주머니들이 왔어요.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수근거렸습니다. 이옥자는 앞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평생 이런 자리에서 말해본 적이 없어서 떨렸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게 시어머니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모신 건 우리 며느리 민서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옥자의 말에 사람들은 조용해졌어요. 드디어 윤 씨 집에서 직접 해명을 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동안 민서에 대해 안 좋은 소문들이 많았는데 그게 모두 오해였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옥자는 박기수 이장이 목격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세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 민서가 그걸 막기 위해 밤마다 지켜봤던 것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추측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조말수는 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본 것들이 오해의 시작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밤에 민서가 세진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다른 가능성은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조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민서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문을 들었을 때 의심부터 했던 자신들을 반성했어요. 왜 민서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까요? 박기수 이장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장면들을 다시 한번 증언했어요. 민서가 세진을 붙잡고 울며 말리던 모습, 강가로 향하는 세진을 데려오던 모습들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못 봤어요. 민서 씨는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였습니다. 이장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민서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김순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정에게 이상한 말이 돈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말했어야 했는데 성급했던 거예요. 민서 씨가 어디 계신가요?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김순희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들 민서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어 했어요. 이옥자는 민서가 마을 근처에 머물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가서 사과하자고 제안했어요. 사람들은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회관에서 나온 사람들은 민서가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조말순이 앞장섰습니다. 자신이 소문의 시작이었으니 사과도 자신이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서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서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조말순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민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조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자신 때문에 민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사과했어요. 소문을 퍼뜨린 것, 의심의 눈으로 본 것, 직접 확인하지 않고 판단한 것들을 모두 사과했습니다. 민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사람들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해할 만했어요. 민서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옥자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관대함을 보이는 민서가 더욱 대견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민서의 반응에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이해한다고 하는 모습에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가 민서 씨를 지켜드릴게요. 김순희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서를 보호하고 도와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조말수는 특별히 민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민서는 사람들의 진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세진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라 고민이었습니다. 세진이를 먼저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이 돌아와야 모든 게 해결돼요. 민서의 말에 사람들은 세진 찾기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마을 전체가 나서서 세진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마을 사람들은 세진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에 연락하고 직접 찾아다니며 세진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민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갚고 싶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세진을 찾기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기수 이장이 시내 쪽에 있는 고시원에서 세진을 찾았다고 알려온 거예요. 세진은 며칠째 그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정과 민서는 함께 세진을 만나러 갔어요. 고시원은 좁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세진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수염도 깎지 않아서 초췌해 보였습니다. 세진은 아내와 처형을 보자 당황했어요. 어떻게 찾았는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했다는 생각에 고개를 들 수 없었거든요. 민정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남편의 손을 잡으려고 애썼어요. 세진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민정아. 정말 미안해요. 세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민정은 남편을 꾸짖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해한다고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어요. 민서도 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일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걱정스러웠어요. 혹시 더 큰 부담을 준 건 아닌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세진아,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 우리가 다 함께 있잖아. 민서의 말에 세진은 더욱 울었어요. 처형이 자신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처형이 오해까지 받았다는 걸 알고 더욱 미안했어요. 세진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감,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는데 자꾸 부족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세진의 고백에 민정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민서는 세진에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힘들 때는 혼자 견디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민서의 말에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혼자 끙끙 앓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옥자는 가족들이 모두 돌아온 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세진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했어요. 조말순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세진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잘못된 소문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세진은 사람들의 사과를 받으며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서 민서에게 물어봤어요. 민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세진은 자신 때문에 처형이 오해받았다는 걸 알고 더욱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민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됐으니 앞으로만 보자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옥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민정은 벽에 기대어 앉을 수 있었고 나머지 가족들이 도와주며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식사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세진은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요. 민서는 당분간 계속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동생 가족을 돕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좋았거든요. 이옥자는 며느리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가족들은 거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서로에 대한 고마움들을 표현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민서는 마당에 나가서 별을 올려다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제는 모든 게 평화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민정도 창문 너머로 언니의 모습을 봤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될 것 같았어요. 집안은 다시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침묵 속에 숨겨져 있던 사랑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 마을도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사람들은 섣부른 판단의 위험성을 깨닫고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 가족을 더욱 따뜻하게 지켜보기로 했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